여러분들 그 궁금한 거 있으면 제 채팅창 보면서 얘기할 테니까 편하게 질문해 주시고요. 제가 오늘은 이제 우리 상담 코너 이제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좀 아쉽기도 한데 시즌 1이니까 또 다음 기회가 되면은 또 많이 또 제가 시즌 2로 또 찾아뵙는 걸로 하는데 저도 좀 당분간 좀 쉬고 또 우리 호랭이 TV도 열심히 하셨으니까 잠깐 좀 휴식 기간을 갖는 차원에서 잠깐 쉬는 거니까 그렇게 힘드셨군요. 아니 힘들지는 않았는데 네. 또 이제 정기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해야 되면 또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또 준비를 하는 게 또 나름 은근 스트레스긴 해요, 사실. 은근 스트레스여서. 자,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40대 싱글여시고 어머니랑 같이 사시는 거예요. 그리고 13억의 자산이 있는데 순자산이 6억이고 대출이 7억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김포 풍무 34평 아파트 4억 4천에 매수를 했는데 전세가 4억 2천이에요. 근데 현재는 6, 7억대인데 이게 김포 아파트가 한 10억까지 갔다가 최근에 좀 떨어졌어요. 그래서 한 6, 7억 정도 지금 되고 있는 건데 근데 이분 같은 경우 전세 4억 2천인데 매수를 4억 4천에 했으니까 실제로는 투자금을 다 회수한 상태예요. 투자금을 회수한 상태고 한 2, 3억 정도 떨어졌다 하더라도 2, 3억 정도 번 거기 때문에 수익률을 따지면 왜냐면 수익률이 처음에는 물론 4억 2천이 아니었고 좀 올려받았겠지만 근데 2천만 원에서 한 2, 3억이면 한 10배, 15배 정도를 수익을 낸 거거든요. 근데 투자금 대비 10배에서 15배 수익을 내는 거는 사실 부동산밖에 없다. 주식으로는 그렇게 힘들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투자를 잘 하셨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여의도 오피 투룸이 있는데 2억 5천에 매수를 했는데 전세가 2억 9천2백이기 때문에 이것도 원금은 다 회수가 된 거예요. 전세금을 빼서. 근데 다만 3억 5천에 내놨는데 매도가 안 된다. 요새 오피스텔이 안 팔려요. 물론 아파트도 안 팔리는데 아파트도 안 팔리니까 오피스텔도 안 팔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의도에 있는 오피스텔 요거는 투룸인데 그래도 분양가가 굉장히 나름 굉장히 저렴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임대 수요도 굉장히 많았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전세에서 임대 수요는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오피스텔이 지금 이렇게 안 팔리는 이유가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이 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매수하기가 꺼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이 되면서 취득세도 같이 중과가 돼 버리니까 이 오피스텔 때문에 내가 다른 곳 주택을 살 때 취득세 8% 12%가 부담이 되니까 당연히 오피스텔을 이제 사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취득세 중과가 완화가 되면 다시 오피스텔이 조금 거래가 좀 살아날 수가 있고요. 오피스텔은 주택수에서 당연히 빠져야 돼요. 그래야지 좀 이제 거래가 좀 활발히 되니까 이런 부분도 좀 참고해서 취득세 중과가 완화가 되면 오피스텔도 조금 매수세가 지금보다는 낮겠구나. 물론 이제 금리 영향 이런 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보다는 조금 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조금 더 우리가 확장해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은 국민연금, 개인연금, 연금저축펀드에서 삼중연금을 드셨다. 근데 제가 이것도 좀 말씀드리는 게 연금이 사실 인플레이션 해치가 안 돼요. 연금이. 그래서 뭐 국민연금, 개인연금, 연금저축펀드 이거는 이제 세액공제가 되는 거거든요. 세액공제. 그래서 이렇게들 많이 하시는데 그 연금을 이렇게 하시는 것도 괜찮은데 제 생각은 이 자금을 가지고 월세 받는 부동산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월세 받는 부동산. 왜냐면 월세는 처음에 50만 원 받지만 물가 상승률에 의해서 55만 원, 60만 원 이렇게 올라요. 근데 연금은 딱 뭐 종신 지급형 한다더라도 그 금액이 정해지거든요. 뭐 88만 원, 100만 원. 그러면 그 돈이 금리가 아무리 올라도 그냥 고정이에요. 물론 뭐 물가 상승률 연동해서 뭐 3%, 5% 적용되는 것도 있지만 그러면 금액이 굉장히 낮거든요. 처음 받는 금액이. 그래서 연금의 단점은 인플레이션 해치가 안 된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게 뭐냐면 연금으로 인해서 내 노후 대비를 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연금은 사실 신경 쓸 게 없지 않습니까? 그냥 다달이 나오는 거 받으면 되는데 근데 이제 월세 받는 거는 내가 뭐 수리를 해줘야 될 수도 있고 또 임대차 계약서 써야 되고 이런 번거로움이 있는데 그런 번거로움도 극복하더라도 월세는 물가 상승률로 해서 꾸준히 오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피스텔이나 상가나 아파트로 해서 월세를 받는 걸로 해서 노후 대비를 하겠다 하는 것도 전 개인적으로 나쁘진 않다고 봐요. 그래서 이것도 물론 잘 하셨는데 요거는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연금이 있기 때문에 난 노후가 만족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생각보다 인플레이션이 가파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지금 내가 생각할 때는 뭐 100만 원 받으면 많이 받을 것 같지만 20년 후 30년 후에 100만 원이 그렇게 큰 가치가 있을 돈이 아닐 수 있거든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지금 뭐 짜장면 값 지금 뭐 7,000원 8,000원 하는데 또 10년 전에는 뭐 3, 4,000원 할 때도 있었잖아요. 근데 사실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그 가치가 반값이 된 거기 때문에 더 많이 연금을 받아도 노후 대비가 될까 말까 하는 수가 있어서 이런 부분을 좀 같이 고민해 보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주식, 배당주 이게 뭐죠? 그 애플이랑 테슬라 애플, 배당주에서 배당주 등. 그래서 1억 8천으로 3억 5천 굉장히 잘하신 것 같아요. 굉장히, 이분은 주식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주식 투자도 좀 관심 있게 하셔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주식 투자 특히 미국 주식 같은 경우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 주식은 세금이 있어요, 없어요? 세금 있어요. 그래서 세금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뺄 때 세금이 있는데 국내 주식은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그
3% 이상이거나 대주주거나 뭐 10억 이상이거나 뭐 이럴 경우에 세금이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세금이 없는데 이게 1억 7천을 올랐어요, 여러분. 1억 8천 투자해서 3억 5천, 1억 7천 올랐는데 요거 한번 보세요. 김포 아파트는 투자금 대비했을 때 2천만 원인데 2, 3억이 올랐지 않습니까? 비교해봐도 오히려 부동산 투자가 더 낫다. 그리고 이거는 김포 풍무지구 이거는 2018년도에 매수를 했어요. 2018년도면 김포가 조정 지역이었어요? 아니면 비조정 지역이었어요? 비조정이었거든요. 비조정. 그러면 여러분 1주택이잖아요. 지금 오피스텔은 업무용으로 하면 주택수에서 빠지는 거니까 그럼 1주택이면 2년 거주를 해야 비과세요. 2년 보유만 해도 비과세요. 2년 보유만 해도 비과세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이거는 세금이 하나도 없다. 비과세라는 거예요. 비과세. 예. 근데 이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나온다. 즉 22%, 24% 세금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이게 훨씬 더 투자가 있다. 그래서 부동산도 이렇게 잘만 하면 주식보다 훨씬 더 유리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사례로 제가 말씀드린 사례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이렇게 사례로 말씀드리면 아, 내가 왜 주식보다 부동산, 미국 주식보다 부동산을 해야 되는지 조금 더 명확하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최정희님, 저분은 저랑 같은 동네 사시네. 맞아요. 최정희님도 한번 그 상담 신청해서 제가 김포 관련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제가 김포 관련해서는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릴 거고, 저도 김포에 아파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김포에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끝까지. 합동역 토지, 여기가 이제 당진에 있는 토지인데 이게 2,500만 원 주고 샀어요. 근데 우리가 토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흘러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게 많이 터지면은 괜찮은데 또 안 터지는 경우가 있고, 근데 대부분 토지는 호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획 부동산에서 사면은 개발이 안 되는 토지들이 많아요. 왜 사셨는지는 안 적혀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떻게 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기획 부동산에서 샀는지. 근데 대부분 이 정도의 가격이면은 기획 부동산에서 소액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2,500이면은 되게 저렴한 거 아니에요? 굉장히 싸니까. 그래서 기획 부동산 수법이 이제 잘 개발이 안 되는 그런 개발 제한 구역에 있는 토지를 이렇게 분할해서 이렇게 쪼개서 파는 거잖아요. 쪼개서 이제 파는 건데 요새는 또 상가들도 이런 식으로 쪼개서 상가 재건축 받으려고 쪼개서 하는 경우도 종종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렇습니까? 네, 근데 그런 것도 좀 조심하셔야 된다. 네, 왜냐면 그게 상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아파트를 받으면 좋겠지만 또 못 받는 경우도 있고 또 그게 본인이 이제 사갖고 그거를 다시 재분양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여러분들 좀 꼼꼼히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매업자네, 도매업자. 도매업자, 예. 부동산 도매업자. 예. 근데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유튜브나 이런 거를 통해서 또 모집을 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예. 인플루언서들이 그런 걸 이용해서 본인이 이미 사놓고 그걸 분할해서 파는 게 기획 부동산 수법이랑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네. 뭐 유튜버가 하고 있다. 네. 조심하셔라.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모 유튜버가 그런 식으로 상가 재건축을, 그러니까 상가 재건축이 이런 거예요. 그, 기존에 있는 상가를 통으로 매입해서 요거를 이제 재건축 되는 지역을 이렇게 쪼개서 분할해서 이제 매도하는 건데, 그거를 이제 인터넷상에서 본인이 이제 고객 유치를 해서 이제 파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이런 말씀 좀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비트코인과 이더, 리플은 4천만 원 했는데 마이너스 30%다. 그래서 역시나, 그죠? 비트코인은 하면 된다, 안 된다? 전 아니다. 아니다. 아니고, 주식도 미국 주식, 배당주 등, 이 배당주라는 게 그때도 설명드렸지만, 배당주 펀드 제가 얘기하면서 배당주 얘기했잖아요. 배당을 많이 주는 주식을 모은 거기 때문에 이런 거는 하락에도 조금 좀 덜 빠지고, 그 다음에 배당 수익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오늘은 싹 정리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기존에 방송했던 거. 그러면 한 번 더 기억에도 다 남고 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월 수입이 400에서 450이고 월 지출이 250이기 때문에 한 달에 한 200만 원 정도 저축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40대 싱글년대 어머니랑 같이 살고 계신 거고요. 첫 번째, 다 팔고 서울 광명 갭 5억대로 매수를 할까요? 실거주는 버거운 게 이 풍무랑 여의도 오피스텔 팔고 어머니가 목동의 나홀로 아파트에서 거주를 하신대요. 그래서 그거를 다 팔면, 그래서 어머니랑 같이 팔면 어떨까 하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물론 이제 증여세 문제도 좀 있는 거고, 근데 여러분 그 증여보다는 상속이 그 공제 항도가 훨씬 높아요. 그래서 증여세는 부모 자식 간에 5천만 원이지만 상속은 배우자가 있을 경우 10억, 배우자가 없을 경우 5억까지는 또 상속세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참고해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다 팔고 서울이나 강명에 갭 5억대로 매수를 하면, 그리고 본인이 전세 끼고 사놓으면 본인은 이제 월세로 살아야 되는데 그 전세금을,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만약에 15억짜리 아파트를 사면 전세가 10억이고 5억으로 이제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10억은 언제 벌어서 또 사냐고요. 10억은.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볼 땐 그럼 10억도 모으려면 또 어마어마하게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요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실거주는 버겁기 때문에 요건 아닌 것 같고, 오피스텔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오피스텔 매도 후 김포 보유, 비규제 갭 투자 이건데, 일단 오피스텔은 팔 수 있으면 파는 게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안 팔리는 게 문제지, 안 팔리는 게. 그래서 조금 시기를 기다려서 팔 수 있으면 팔아라. 그 다음에 2년이 지나면 어차피 일반 세율일 거니까 일반 세율로 파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게 그 오피스텔도 그 거주를 해서 비과세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랑 이거를 일시적 일가구 2주택이 되면은 이것도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둘 다 비과세로 팔 수 있으면 비과세 받는 거고, 안 되면 오피스텔 팔고 이 김포 풍무 아파트는 이제 2년 보유해서 비과세로 파는 전략, 이제 그렇게 이제 바꾸시면 된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은 오피 매도 후 김포 보유해서 비규제 아파트에 갭 투자하는 건데, 김포는 제가 볼 때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5호선 호재가 곧 임박했어요. 5호선 호재가 발표가 날 거예요, 노선이. 그래서 그거 보고 파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풍무지구는 김포 5호선 호재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지역이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 보시는 것도 괜찮을 거예요. 좀 너무 급하게 파실 건 아니고요. 지금 뭐 취득세 완화라든가 내년부터 취득세 중과 완화라든가, 그 다음에 특례 보금자리 대출이 그 9억까지 해당이 된다거나, 9억까지 되면은 이것도 지금 만약에 7억이면은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6, 7억 때 9억 이하이기 때문에 보금자리 대출로 또 수요가 조금 더 증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막 급하게 파시는 것보다 이런 호재가 나온 다음에 파는 것도 괜찮다. 일반적으로 지하철 노선이 발표가 되면 발표, 착공, 완공 이렇게 계단식으로 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발표가 확정이 되면 조금 오를 수밖에 없다. 경기가 오르지 않더라도 거래가 활발해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조금 더 좋은 조건으로 파실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지금 막 급하게 팔지 마시고 이거를 이제 호재가 나오고 나서 파시는 게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비규제 아파트 갭 투자는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비규제 지역 갭 투자를 하시거나, 아니면 제가 항상 강조하는 요새 최근에 그 마이너스 10P 있는 분양권, 그런 거 마이너스 P 있는 분양권 같은 것도 좀 눈여겨 보시는데, 제가 항상 여러분 얘기하잖아요. 이 투자하시려면 적은 돈으로 이렇게 씨를 뿌리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적은 돈으로 씨를 뿌리는 게. 그래서 이렇게 작게 씨를 뿌려놨다가, 그리고 이제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뭐 지금 당장 입주가 되는 게 아니라 한 2년 정도 있다가 이제 완공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간도 좀 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가 추후에 2년 후, 3년 후에는 금리도 조금 더 떨어지거나 혹은 좀 더 완화가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때를 보는 거고, 경기 불황은 말씀드렸지만 3년 이상 가는 경우는 대부분 3년 이내는 회복이 되더라.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벌써 6개월이 지났거든요. 어떤 분들은 아직도 6개월이 하지만 벌써 6개월이 지났어요, 여러분. 경기 불황이 벌써 6개월이 지났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만약에 3년이면 2년 6개월 남았고 2년이면 1년 6개월밖에 안 남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때 돼서 조금 더 거래가 좀 활발해질 수 있겠다. 지금 너무 좀 거래가 막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도 정부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규제도 적극적으로 풀려고 하는 거고, 취득세 중과 완화라든가 대출 제한이라든가 이렇게 지금 풀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잘 캐치해서 미국 금리랑 잘 연동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매도 시점을 우리가 잘 정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비규제 지역 아파트 갭 투자하거나 분양권을 사는 것도 괜찮은 것 같다. 어머니랑 뭐 합쳐서 하시지는 마세요. 왜냐면 어차피 이제 따로따로 하시고 뭐 합치면 또 이게 증여세라든가 이런 문제 좀 복잡해지고 하니까 그냥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금으로 불리시는데, 김포 풍무동은 5호선 호재 나오고 나서 매도 고려를 하셔라. 일단 요거 말씀드리고, 그리고 지금보다는 내년이 조금 그래도, 왜냐면 보금자리 주택 특례라든가 대출 금리 완화라든가 취득세 완화라든가 해서 지금보다는 조금 더 매수 수요가 붙을 가능성이 그래도 있다. 가격이 오르고 떨어진다 그거를 떠나서 매수 수요가 조금 더 붙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조금 더 이런 게 제도가 좀 완화되는 걸 보고 매도 계획을 삼으시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오피스에도 뭐 급하게 이게 지금 전세기 때문에 월세가 안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분하시고 싶다고 하면은 처분하셔라. 그래서 두 개를 다 팔고 하나로 가시거나, 아니면 씨앗을 뿌려 놓는 거죠. 적은 돈으로 한 채, 두 채, 세 채 뭐 이런 식으로 씨앗을 뿌려놔서 이거를 자금을 해서 나중에 내가 원하는 지역에 입성하자. 제 전략이 항상 이거잖아요. 적은 돈으로. 왜냐면 이 전략이 뭐가 좋냐면 크게 영향이 없어요. 경기가 안 좋아도 저평가된 걸 사기 때문에 크게 영향 안 받고, 그 다음에 영끌을 안 해도 돼요. 영끌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씩 이렇게 씨앗을 뿌리는 거기 때문에 영끌을 안 해도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한 투자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 그 다음에 지역적으로 나눠서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분산 투자가 된다. 어떤 지역에 또 호재가 있고 어떤 지역에 악재가 있더라도 상대적으로 덜 떨어진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두 개를 정리해서 하셔도 되고, 안 되면 하나만 정리하시고 이렇게 씨앗을 뿌리는 전략. 그리고 지금은
순자산이 6억이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하시려면 연끌을 해서 사는 수밖에 없어요. 최소 12억 정도 보시면 25평 12억 한다 하더라도 6억 정도는 대출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부담이다. 그렇죠. 그러지 마시고 이렇게 해서 한 2, 3년 있다가 이 돈을 6억을 만드셔서 이 돈이랑 보태서 대출 없이 들어가셔라. 그리고 또 남는 돈 또 투자하셔라. 이런 전략이 어떠실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여의도 오피는 아마 지금 분위기에서 팔려면 무피도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풀피로 만들어 놓고 맞아요. 팔아야 될 거야. 아까 전세가 2.92억이었으니까 그렇죠. 뭐 2.8억에 던진다라든지 그렇지, 좀 오히려. 내려놓고 그렇죠. 매수가 2.5억이니까 그렇죠. 풀피 만들어 놓고 투자자한테 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네, 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여러분 오피스텔 관련해서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오피스텔은 여러분 많이 알아두셔야 될 게 뭐냐면 오피스텔은 2020년 8월 12일 이전에 산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이 안 돼요. 그러니까 기존에 갖고 있는 게 2020년 8월 10일 이전이냐 이후냐를 따졌을 때 근데 그 이후에 산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 왜냐면 이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이 되면 다른 거 살 때 취득세, 뭐 양도세라든가 이런 게 다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그 내년 5월까지 왜 양도세 유예 됐었잖아요. 근데 네. 그거 또 1년 연장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것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거예요. 제가 한번 양도세 중과 유예가 내년 5월쯤 되면은 또 연장할 거다. 그런 식으로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제 말에 맞게 또 연장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중과는 이제 끝났다. 중과 안 돼요. 이제 그 폐지가 된다거나 아예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참고해야 될 거. 그리고 이미 조정적이 해제가 된 지역이 있기 때문에 조정적이 해제가 됐다는 얘기는 중과가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양도세가.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같이 참고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아마 이 초보자분들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를 거예요, 제가 지금. 그죠? 이게 세금 관련인데 이제 방송을 여러 번 많이 들어보신 분들은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다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다 선수들 아닐까요? 그럼요, 선수들이니까 다 이제 하고, 이제 초보자들은 조금 어려우실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향후 투자 방향성은 어떻게 보냐면, 오피스텔은 저는 어떻게 했냐면, 오피스텔은 이제 주택수로 포함이 되니까 저는 오피스텔을 다 업무용으로 하고 있어요. 업무용. 근데 업무용으로 하면은 사람들이 업무용은 주택세가 포함이 안 되죠. 그래서 양도세 상관없는 거예요. 취득세, 양도세 지금도 주택세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업무용으로. 근데 업무용으로 하면 임대 잘 나가나요? 많이 묻는데 잘 나가요. 생각보다 잘 나갑니다. 그러면 그 업무용을 고려해서 입지를 고르세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도 고려해야죠. 주거용이 아니라 아예 애초에 나는 업무용으로 세팅을 할 거다라고 그렇죠. 생각하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최근엔 그렇죠. 그럼 업무용으로 하기 위해서는 일단 역세권이어야 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신규 역세권이 플러스해서 더 늘어나는 지역들. 그러니까 오피스에 제가 투자를 예를 들어서 어디를 했냐면, 그 가양동에 뭐 우린 보보카운티라든가 가양 이스타빌이라는 오피스텔 같은 게 있었어요. 근데 그거 제가 왜 투자를 했냐면, 여기가 9호선 뚫리기 전이었거든요. 근데 9호선이 뚫리니까 이게 바로 역세권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 없었던. 그러니까 그런 지역들, 9호선이 뚫리기. 근데 그런 지역들 제가 오피스텔을 8,400 주고 산 오피스텔 나중에 1억 2천씩 다 매도가 되는 거예요. 오피스텔도 그렇게 해서 매도를 한 거고, 월세도 500에 처음에 50만 원 받다가 나중에는 60만 원, 70만 원까지도 받았거든요.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오피스텔 월세도 굉장히 많이 오르더라. 그렇게 해서, 그래서 그런 오피스텔들, 그러니까 그런 지역들을 사면 되는데, 여의도에 있는 오피 투룸 같은 경우에는 투룸이어서 물론 나쁘진 않은데, 또 오피스텔 제가 샀던 데가 어디냐면 하남 미사 쪽에, 그때 말씀 다 드렸던 거예요. 그때 5호선이 미사역이 없었잖아요. 네. 미사역 없었는데 힐스테이트라든가 롯데캐슬이라든가 되게 많이 있었어요. 공급이 많아서 그때 마이너스 P로 나오는 게 있었거든요. 마이너스 P. 그게 분양가가 예를 들어서 투룸이 3억이었는데 마이너스 3천인 거예요. 계약금 포기 물건. 그러니까 이런 거 잡으신 분들 꽤 있었어요. 근데 이런 게 지금 한 5, 6억 하더라. 투룸 오피스텔. 나쁘지 않잖아요. 근데 3천만 원이 마이너스면 2억 7천에 산 건데 전세가 2억 5천에 들어갔었어요. 이때. 그럼 2천만 원 투자해서 2억 정도 번 거니까 10배 정도 수익을 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저는 강남 오피스텔은 저는 투자 안 해요. 강남 오피스텔. 강남 오피스텔 투자 왜 안 하냐면, 네. 이미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저평가가 아니다. 그 다음에 대신에 강남 오피스텔은 장점이 이거잖아요. 전세가 이렇게 목까지 찼기 때문에 내 돈이 별로 안 들어간다. 그죠? 요새 풀피로 사는 게 유행이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강남 오피스텔은 일단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노후화가 좀 많이 됐다. 대부분 보면은 뭐 한 20년? 뭐 굉장히 오래된 오피스텔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보다는 신축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라디에이터 있고.
옛날 오피스텔 맞아요. 그런 거. 근데 오피스텔이 외곽이라 하더라도 인더스트리 안 나가지 않아요. 그 하남 미사 쪽에 있는 오피스텔도요. 금방 나가요, 다. 금방 나가고 오피스텔 갖고 인더스트리 안 나갔던 데 거의 없었던 것 같아. 그래서 오피스텔도 잘 투자하면 되는데 여의도도 마찬가지로 워낙 이렇게 업무 지역이니까 나쁘지 않고. 그러니까 오피스텔 투자는 기존의 역세권도 있지만 추가로 여기 더 생기는 지역, 추가 역세권 이런 지역들도 눈여겨보면 오히려 더 저평가된 지역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5호선? 뭐 5호선 연장도 있을 수 있고요. 네, 5호선 연장도 되는 거고, 그러니까 추가로 더 그런 지역들 중에 가격이 많이 이렇게 오른 지역이 아니라 이렇게 많이 이렇게 좀 떨어져서 이렇게 주춤주춤한 지역들 있잖아요. 네, 가격이 형성돼. 요때 사면은 가격을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다. 오피스텔을.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오피스텔도 한 동짜리 오피스텔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 동짜리. 강남의 오피스텔 이런 거예요. 다 한 동짜리. 날씬한 날씬한 한 동짜리. 면적은 좁고. 근데 저는 이거보다 약간 두 동, 세 동짜리 이런 오피스텔, 대단지 오피스텔 있어요. 그다음에 브랜드 오피스텔 이런 게 저는 더 많이 오른다고 봐요. 브랜드 오피스텔. 근데 이 강남에는 이런 게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근데 강남에 있는 오피스텔은 이 풀피 때문에 이제 하는 건데, 또 이게 어떻게 보면 역으로 전세 가격이 내리고 하면 또 내가 돈을 내줘야 할 수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양날의 칼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우리가 같이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투자 안 합니다, 강남 오피스텔은. 근데 이제 어떤 분들 강남 오피스텔 또 메인으로 투자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다 이제 투자 스타일에 따라 다른 거니까. 어쨌든 저는 그보다는 좀 더 외곽이지만 교통 호재가 좋아지거나, 그 다음에 대단지 오피스텔, 그 다음에 브랜드 오피스텔 중에서 좀 저평가된 지역, 많이 안 오른 지역들, 그 다음에 그런 오피스텔 중에서 또 커뮤니티가 잘 되어 있는 오피스텔, 이런 거 위주로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네. 오피스텔 투자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아파트보다. 저는, 맞아요. 아파트보다. 근데 저는 이제 오래 해봤으니까, 오피스텔 투자를 제가 이제 2008년도부터 했지 않습니까? 거의. 2008년도 금융위기 때부터 했고, 지금 2022년도니까, 거의 14년 했기 때문에 오피스텔 투자는 뭐 잘 알고 있죠. 월세도 잘 받고 있고. 그렇게 해서 오피스텔 투자를 하는 거 있다. 근데 이제 오피스텔이, 특히 원룸 오피스텔이 거의 안 올랐어요, 지금. 원룸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투룸, 쓰리룸 많이 올랐는데, 그래서 원룸 오피스텔도 어떻게 보면은 좀 저평가 구간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규제가 완화가 되고, 또 금리도 좀 내려야 돼요. 왜냐면 금리가 인상이 되면 오피스텔 월세 받는 걸 대출 이자로 많이 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리가 좀 인하가 되면 다시 오피스텔도 월세 받는 거로 괜찮을 것 같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오피스텔은 매매 차익보다는 월세 수입이에요. 월세 수입. 그래서 저도 오피스텔에서 월세를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나쁘지 않아요. 요즘 같은 불경기에는 더더군다나 이런 현금 흐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현금 흐름을 만들려면 오피스텔도 전 나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면 된다. 뭐 매매 차익만 노리는 건 투자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매매 차익만 노리는 게 아니라 월세 받고 현금 흐름을 노리겠다 하면은 저는 오피스텔 오케이, 나쁘지 않고, 실제로 오피스텔 중에서 또 오른 오피스텔도 있고, 제가 샀던 오피스텔은 다 올랐었어요. 다 올랐었고, 심지어 안산에 있는 오피스텔도 올랐고, 또 그 위례신도시 있는 오피스텔도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보면은 나쁘지 않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투자한 오피스텔도 월세를 잘 받고 있고 추후에 또 오를 여지도 있기 때문에 뭐 저는 뭐 크게 걱정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달콤한 윤나티브님, 오피스텔 분양은 어떤가요? 2020년, 2021년 분양 하나씩 받아놓은 게 걱정이네요. 오피스텔 브랜드 오피긴 한데 그만큼 월세 물건이 동시에 나올 테니 걱정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오피스텔은 잘 맞춰져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브랜드 오피스텔이면 그래도 그 수요가 있어요. 항상 보면은 제가 그 하남 미사 쪽에 오피스텔 그 많이 할 때도, 예. 여기가 엄청나게 이 망원천이 이렇게 있으면 오피스텔 여기 되게 많았거든요. 미사시티 이편한 세상, 힐스테이트, 롯데캐슬, 뭐 효성, 어마어마했어요, 여기가. 그 다음에 여기 미사역 있는 데 있었고, 킨즈파크라든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어마어마했거든요. 근데 여기에 다 들어와요. 근데 물론 이제 가격은 초창기니까 엄청 쌌어요. 뭐 500에 뭐 40, 45?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500에 한 70 정도 들어와요, 월세가. 이게 시세가 많이 올랐어요. 다만, 이제 주택임대사업자를 하신 분들은 이제 5%밖에 못 올리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예전에는 오피스텔을 주택임대사업자를 많이 했는데, 그 이유가 오피스텔을 주택임대사업자 하게 되면은 가장 큰 게 뭐냐면, 취득세가 4.6%가 이게 이제 혜택을 감면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많이 했고, 근데 지금은 주택임대사업자가 이제 이게 없어졌고, 이제 이게 10년, 무조건 10년이거든요, 10년. 그래서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게 4년짜리가 있었어요. 4년, 8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4년짜리만 한다 하더라도 이거 취득세 감면 받았기 때문에 4년짜리 했는데, 저희가 이제 했던 데가 이제 다 4년짜리 위주로 많이 했는데, 이제 그게 다 끝나가는 거예요. 끝나서 이제 시세대로 받을 수 있다. 왜냐면 5% 이상 상한에 안 걸리기 때문에 시세대로 받을 수 있는 거죠. 5호선이 만약에 확정 발표가 된다. 그러면 제가 한번 요 말씀 드렸잖아요.
김포 한강 신도시라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가 이제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럼 여기에 이제 양곡지구도 호재 지역이고 여기 뭐 장기동이나 이런 데도 호재 지역이긴 한데 이게 여기서 되는 김포공항에서 오기 때문에 김포 한강 신도시 이쪽 입주 물량이 많아지면 상대적으로 좀 이게 입주 물량이 많아지니까 여기가 좀 덜 오를 여지가 있고 좀 시간이 오래 걸릴 수가 있는데 당장 김포공항 다음역, 다다음역 이런 데, 풍부도 이런 데거든요. 이런 데는 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아서 조금 더 거래가 좀 활발해질 수 있다. 예, 그래서 지금 만약에 그 금매가 있으면 저는 지금 잡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봐요. 이런 지역은. 예, 왜냐면 발표가 나오고 나서 금매가 또 없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금매가 있으면 지금 잡으면 될 것 같고 지금 뭐 분양가 대비해서 약간 그러니까 분양가가 예를 들어서 뭐 3억 5천이다, 뭐 4억이다 그랬는데 조금 오르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이 올랐다가 지금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런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다음에 송포유님, 네. 비규제로 풀린 경기도권 중에 투자 들어갈 만한 곳과 현재 투자 타이밍도 궁금합니다. 5호선 호재 있는 거랑 그다음에 지금 마이너스 분양권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분양가가 그 건축비나 땅값이나 그 시멘트 가격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제 분양가가 더 이상 떨어지지는 않을 거다. 그렇다고 하면은 기존의 분양권 이하로는 가격이 나오기 힘들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런 지역들 중에서 마이너스 나오는 프리미엄들은 제가 볼 때는 들어가도 나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지금은 큰 돈이 안 필요 없는 거잖아요. 큰 돈이. 어차피 계약금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중도금 대출을 받으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중도금 대출은 이게 내가 한 번에 이자를 내는 게 아니라 6번 나눠서 내는 거에 대한 이자를 내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이제 금리가 좀이라도 내려가면은 금리 부담이 좀 덜한 거고요. 그리고 추후에는 그 중도금 무이자도 나올 거예요. 경기가 안 좋으면. 지금은 이자 후불제까지 나온 것 같더라고요. 네, 이자 후불제인데 예전에 김포 이런 데 다 중도금 무이자였어요. 그래서 중도금 무이자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잘 활용하시면 적은 돈으로 이렇게 씨를 뿌리기에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다만 이제 입주 물량이 많이 고민되시는데 입주 물량은 어차피 2년 후니까 지금보다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 지금 전세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보다는 그래도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왜냐면 지금 전세가 많이 떨어지는 이유가 금리가 높다 보니까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것보다 오히려 월세 사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이 월세를 찾는 거예요. 근데 금리가 2년 후에는 지금보다 더 높아질까요? 떨어질까요? 저는 낮아진다에 베팅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보다 전세 가격이나 이런 거는 추후에 오를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잔금을 전세로 치르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다주택자 중과가 이제 원래 대출이 안 나왔거든요. 근데 다주택자 중과가 이제 풀어주고 있어요. 조정지역이라 하더라도. 물론 비조정지역은 다주택자들도 대출이 나왔습니다, 기존에. 그렇기 때문에 다주택 중과가 이제 대출이 나오면은 주택담보대출이 나오면 훨씬 더 잔금 치르기가 또 용이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씨를 뿌리는 전략으로 가시는 것도 저는 가장 좋은 전략이라고 봐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네. 저도 돈이 없다 보니까 왜 대표님께서 옛날에 양조옥정 얘기하셨던 것처럼 맞아요. 잔금을 내고도 돈이 남는 약간 그런 투자를 좀 하고 싶거든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근데 양주 옥정은 전세 가격이 많이 낮아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정가가 5억에서 6억으로 뛰어버리니까 대출이 거의 분양가만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 회원분들 같은 경우에도 3억 7천에 분양을 받았는데 대출이 뭐 한 4억이 나와버리면 내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죠. 3,700만 투자했다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지금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이 어떻게 보면은 또 기회라고 봐요. 왜냐면 여러분 요번에 그 둔촌주공 요번에 어땠죠? 경쟁률? 낮았어요. 굉장히 낮았잖아요. 3대 1밖에 안 됐고. 네. 또 어떤 거는 물론 작은 평균 45제곱미터, 정유면적 45제곱미터 작은 거긴 하지만 청약 가점 20점으로 당첨이 된 거잖아요. 20점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전략적으로 노리면 되고요. 그래서 청약도 그리고 이제 내년부터 우리가 85제곱미터 이하는 원래 가점제였지 않습니까? 청약이. 근데 이게 추첨제로 바뀐대요. 지금 정부에서. 그러면 추천제로 바뀌면 청약통장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넣을 수 있는 거니까 또 내년에는 특례 보금자리도 활용할 수 있는 거니까 돈이 없어도 가능하다. 무주택자들한테는. 그래서 무주택자들은 내년이 되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제 말을 들으세요. 무주택자들은 기회가 될 수 있어요. 말 좀 들으라고? 네. 기분 좋은 날님께서 작년에 마포 신축 구매해서 살고 있었는데 가격 살벌하게 빠지는 중이라서 가슴이 덜컥거립니다. 강사님은 지금 하락한 분위기가 회복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전문가분들은 버텨내야 한다고 하는데 불안합니다. 일단은 기분 좋은 날 한번 들어보세요. 기분 좋은 날님. 작년에 사신 게 잘못된 거예요. 작년에 마포 신축은 이미 오를 대로 오른 거예요. 거의 피크지 않습니까? 이때 마포 신축을 산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이 당시에 어디를 했어야 되냐면 저평가된 지역들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이번이 실수요가 아니라면 본인은 마포에서 월세를 살더라도
저평가된 지역을 씨를 뿌려는 전략으로 했으면 지금보다는 덜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의 가장 큰 문제는 이때 피크 때 사는 거예요. 근데 초보자들이 많이 그 실수하는 요인이 가격이 오르니까 더 오를 것 같거든요. 피크가 더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사실 꼭지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조심해라. 영끌하지 말라고 했던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이때 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 그러면 이때 빠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초보자분들이 또 생각할 게 뭐냐면, 이렇게 빠지면 공황이 와요. 공황. 불안하고. 지금도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우울하고 미칠 것 같고 죽을 것 같아요. 심정이. 그러면 여기서 좀 더 버티면 되고, 어쨌든 버티면 되는데, 이거를 또 파는 거예요. 이 시점에서. 그러고 나서 또 가격이 또 올라요, 이렇게. 그러면 한번 이렇게 되었지 않습니까, 내가 부동산. 그러면 이렇게 올리면, 나 이제 부동산 절대 안 해. 부동산 나랑 안 맞아. 내가 사면 떨어져. 그래서 다시는 투자를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언제 그랬냐? 이게 2008년도에 그랬다는 거예요. 2008년도. 그리고 이게 언제 그랬냐? 2014년도 그런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역사는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 전에 어땠냐? IMF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왜 자꾸 그런 사람들 말에 현혹되냐고요. 아니지 않습니까? 올랐을 때는 사람들이 다 사라고 하죠. 이때 사라고. 그때 사면 돼, 안 돼? 안 된다고요. 작년 하반기 기준으로는 저평가된 곳이 어디였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방의 그 신축 아파트나 분양권. 그래서 지방도 지금 빠지긴 했는데 그렇게 많이 안 빠졌다니까요. 마용성급은 아니죠. 마용성급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 20억 됐다가 15억 떨어지면 이거 어마어마하게 하는데, 우리가 샀던 게 뭐 3억대가 떨어져서 2, 3천 떨어져, 이런 거는 사실 빠진 게 아니잖아요. 차라리 그런 거 하시라고 말씀드렸던 거잖아요. 제가 이때. 프리티비 한번 보시면 제가 다 얘기했었어요. 이렇게 지방의 신축 아파트. 근데 지금은 또 트렌드가 어떻다? 바뀌었다. 다시. 왜냐하면 조정지어가 되고 해제가 되면서 지방보다는 어디를 해야 된다? 지금은 수도권 쪽으로 오셔야 된다. 근데 지방도 그렇게 많이는 안 빠질 거예요. 더 이상. 그래서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지방은 충청북도, 그죠? 뭐 강원도, 여기이고, 뭐 군산, 뭐 저는 거기까지는 안 가요. 안동. 저는 거기까지 못 가요. 제가 말한 지방은 그쪽 바운드였던 거예요. 사천. 전 적성이 안 맞아서. 그러니까 그 바운드리. 수도권 바운더리. 네, 수도권 바운드리에서 지방. 그러니까 경기도가 아닌 수도권. 그러니까 준수도권이라고 제가 이제 용어를 말씀드렸는데, 준수도권. 충북이나 강원도. 이런데. 그러니까 뭐 차로 1시간 반 거리, SRT로 뭐 한 30분 거리, 1시간 거리. 요런 데가 지방 애매하잖아요, 사실. 그런 데가 좀 상대적으로 덜 빠지고 덜 오른다. 그래서 작년 이때 만약에 피크 때 마포 신축을 살 게 아니라 오히려 제가 지방이나 이런 수도권 신축 아파트를 사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대구도 지금 많이 미분양 많잖아요. 그래서 대구는 좀 기다렸다가 대구도 분명히 기회가 올 거예요. 왜 기회가 오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 미분양의 무덤 어디였죠? 일단은 김포 있었고, 그다음에 동탄 있었고, 그죠? 평택 있었고, 결국은 어땠죠? 결국은 다 상승했어요. 다만 시간이 필요하다. 왜? 사람들은 옛날 아파트보다는 신축을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신축에는 카페도 있고요, 도서관도 있고요, 골프 연습장도 있고요. 한번 가면은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지금은 또 완전히 차원이 달라지게 했고, 어떤 데는 인피니트 풀도 있는 데도 있고요. 그거 꽂히신 것 같아요. 네. 수영 좋아하시니까. 네, 맞아요. 저 수영 좋아하니까. 저도 안 그래도 이사 갈까 생각 중에 있어요. 그래서 대구는 좀 기다리면 되는데, 그게 언제가 될지는 좀 상황 예의주시하자. 근데 지금은 아닌 것 같다. 아직도. 지금은 아닌 것 같다.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준 수도권인 천안 불당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불당동도 워낙 불당동도 만만치 않았어요. 불타 올랐었죠. 네, 불타 올랐다가 지금 빠지는 건데, 그런데 뭐 저평가된 데 있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또 여기보다 저는 더 저평가된 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를 또 찾아서 하시는 것도, 그러니까 천안에서도 좀 더 찾아보시는 것도 어떨까? 확실히 대표님은 이 분양권 갖고 노는 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이런 거예요. 왜냐면은 그 분양권이 초기에 사면은 투자자들이 안 붙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미 많이 산 거는 투자자들이 이렇게 붙어 있어서 가격이 올라 있으니까 이게 어느 정도 물론 이제 프리미엄도 있지만은 어느 정도 거품이 있다 보는 거예요. 근데 초기 분양가는 투자자가 개입할 게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마이너스 프리미엄은 맛비 뜬 거. 맛비 뜬 거는 뭐가 있어요, 사실. 원가잖아요, 원가.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보면은 원가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익률법이 있고, 그 다음에 매매차익법이 있어서 저평가, 고평가를 평가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근데 원가법에 따라서 지금 사실 이 마이너스 프리미엄으로 이 건설사가 이 건축비를 댄다고?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원가법에 따라서 더 이상 떨어질 게 없다고 보는 거예요. 마이너스 피 물건들은. 그래서 그런 거를 잡으면 절대 실패 안 한다. 다만 시간이 필요하다. 시간이.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기분 좋은 라님, 강사님 설명 감사합니다. 혹시 강사님께서는 올해 미국이 자이언트 스텝으로 금리가 고공을 행진할지 예측하셨는지요? 아니요, 저 예측 못했어요. 저도 몰랐습니다. 네, 못했어요. 다만 제가 그 경험상 저는 이건 있어요. 뭐냐면 경험상 언제가 고점이냐 언제가 저점이냐 봤을 때 사람들이 다 열광할 때 있지 않습니까? 열광. 이때는 고점이라는 걸 저는 그 감각적으로 알아요. 이제는. 그리고 언제가 저점이냐면 언제가 저점일 것 같아요? 언제가 저점이냐면 사람들이 다 우울하고 전망이 없고 또 자살 기사 나오고 주식 같은 경우에 자살 기사 나오고 영끌하는 사람들 뭐 정말 큰일 났다. 정말 최악일 때, 최악이다, 최악. 이럴 때가 저점이라는 거는 제가 경험적으로 이해를 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창 열광할 때, 고점이 이렇게 할 때, 좀 너무 고점인 것 같다. 조심해야 된다. 갑자기 언제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바로 이런 맥락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위험하다고. 그리고 저는 그래요. 사실은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어요. 어떻게 예측을 합니까? 다만 우리가 큰 흐름을 보시고 단기적인 흐름을 좀 예측할 수 있고, 그리고 사실 미래 예측하는 것보다 저는 사람들이 이런 심리 있지 않습니까? 이때가 가장 위험할 때다. 이때가 모든 사람이 다 고를 외칠 때가 사실은 가장 위험할 때다. 아줌마가 아기를 얻고 객장에 나왔을 때가 고점이다. 주식 고점이다. 다 같은 맥락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본질이 신문이라는 게 어떤 사건이 극대화됐을 때 신문에 나올 확률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신문은 극대화됐을 때 낮기 때문에 이때가 거의 피크일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문을 보고 투자를 한다는 거는 마치 백밀러를 보고 투자를 운전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거를 배제하고 앞을 봐야 되는데 백밀러 보고 투자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신문을 보고 투자하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그 재벌집 막내 아들 보면은 레몽레인이 그 투자를 했어요. 저도 레몽레인 예전에 투자했었거든요. 레몽레인이라고 이게 코스닥 상장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재벌집 막내 아들을 기획하는데요. 근데 이거가 그 재벌집 막내 아들이 하니까 엄청 올랐다가 최근에 또 엄청 빠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늦게 들어가신 분들 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도 뭐라고요?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는 얘기가 다 맞는 얘기예요.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맞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할 때 모든 전문가들이 뭐라 그랬어요? 2021년도에 거의 이름 있는 전문가들이 더 오를 거다 2021년도에서 했지 않습니까? 영끌하지 말라고 말했던 전문가들은 의외로 많지 않았고, 근데 그렇다고 뭐 또 하락을 또 맞추신 분도 계시지만 물론 하지만 항상 조심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냐하면 저도 이런 경험을 2008년도에 했기 때문에 그때도 2006년도에 가격이 부동산 가격이 떴다가 2008년도에 그게 급락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경험을 해봤거든요. 해보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더라, 쉽지 않더라. 다만 그 와중에도 2008년도 떨어지고 나서 그 와중에도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가 사실은 이게 횡보장이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2014년도 올랐는데 요때도 오르는 부동산이 있더라. 오르는 부동산이 있더라. 어디가 올랐냐? 가양동의 도시개발 아파트, 소형 아파트라든가, 분당의 구미동의 아파트라든가, 오산 주공 아파트라든가, 강원도 춘천에 있는 아파트도 그 종춘 그 고속도로 뚫리면서 올랐어요. 그런데도. 그러니까 그런데 투자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저평가된데, 안 올랐던데. 이 기간 동안이라도. 저는 이 침체장이 얼마나 길지 사실 예측 못 하는데, 다만, 통상적으로 3년을 못 가더라. 불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불황이 3년을 못 가더라. 그럼 벌써 6개월 지났으니까 앞으로 2년 6개월 남았거나 더 짧아질 수도 있다. 생각보다 짧아질 수도 있다. 그러면, 근데 그때 돼서 투자를 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투자할 때 이렇게 오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계단식으로 오르기 때문에 이 타점, 이 시점을 잡기가 굉장히 어렵더라. 그러면 요때쯤 잡아도 된다. 좀 기다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 흐름을 탈 수 있다. 근데 요 직전에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다. 왜냐면 올라버리면 못 사는 거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굵직한 전망을 막 이렇게 하시는 스타일이 아닌데 네. 항상 보면 투자를 계속 하고 계세요. 신기해. 신기해요? 네. 항상 이렇게 뭔가 이렇게 누구처럼 뭐 50% 폭락합니다. 뭐 상승합니다. 이렇게 명확한 메시지를 던지시는 스타일은 아닌데 그쵸. 항상 투자를 하고 계세요. 신기해. 네. 그게 왜냐면 저는 진짜 워린 버핏이 맞다고 보거든요. 워린 버핏. 여러분, 워린 버핏이 전망하는 거 봤나요? 잘 안 하지 않아요? 아니, 본인은 전망 못 한다고 얘기해요. 워린 버핏이. 틀리기도 해. 응, 틀리기도 하고. 근데 워린 버핏이 오랫동안 주식으로 수익을 내는 이유가
본질을 알아서 그래, 본질. 뭐냐? 첫 번째가 뭐냐면 돈 가치는 하락한다. 사실 이게 본질이잖아요, 돈 가치는. 그럼 주식이나 부동산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우량한 주식을 저평가될 때 사서 오랫동안 보유하면 수익이 난다. 그잖아요. 이거 말만 바꾼 거예요. 저평가된 주식이 아니라 저평가된 부동산을 사면 된다. 똑같지 않습니까, 이거? 세 번째, 전망은 의미 없다. 왜? 저평가된 부동산 사면 되는 거니까. 크게. 이 세 가지 원칙만 지키면 돼요. 어렵지 않다니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생각이 많아서 그래요. 생각이 많아서. 사실 이 세 가지 원칙만 지키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돈 가치는 하락하는 게 맞고요. 저평가된 부동산 사면 돼요. 이런 전망에 부안해동하지 말고 그냥 이 원칙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아, 근데 대표님, 저는 유튜브도 정말 빡세게 보고 강의도 온갖 카페 돌아다니면서 정규 강의 다 듣고 하는데도 저평가를 잘 못 찾겠던데요. 그러면 잘못 배운 건가? 잘못 배운 거죠. 그러니까 그건 왜 그러냐면 공부를 위한 공부를 해서 그래요. 공부를 위한 공부. 공부를 위한 공부. 카페에 그러니까, 과제를 올리기 위한 공부. 그렇죠. 카페를 과제를 위한 공부. 강사를 찬양하기 위한 공부. 너무 감사합니다, 강사님. 뭐 찬양 다 그런 거예요. 에스더님이 저 최 대표님 팬이에요. 꼭 한번 상담 받고 싶어요. 꼭 상담 받으러 갈게요. 네, 상담 오세요. 네. 슈퍼챗 감사합니다. 네, 슈퍼챗 감사합니다. 네, 에스더님. 대표님 강의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스터디... 스터디 제가 조만간 왜냐면 12월 달에 날짜를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왜냐면 연말 행사도 많고 그래서 날짜 저도 그렇고 날짜를 굉장히 맞추기 어려워서 제가 1월 달에 공지 한번 할게요.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어제 저희 수강생 2기 수강생 끝나고 같이 피자 먹으면서 저희 건물주 마블 게임 한 판 했거든요. 근데 다들 너무 재밌어 하시고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맞아요. 치키루님 이거 진짜 말씀하셨는데 요즘 경제적 자유를 얻었다는 분들이 가장 왕성하게 콘텐츠 올리시네요. 말씀도 굉장히 겸손해신. 잠깐만요. 아니 경제적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 이거 유튜브 영상 올리는 거 되게 고된 일이에요. 빡셉니다. 빡센 거예요, 이거, 여러분. 이 취미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힘든 거예요. 근데 경제적 자유를 얻었던 분들이 왜 매일 올리냐고요, 이게. 이거 진짜 힘든 건데 매일 하루에 몇 개씩, 두세 개씩 올리는데 편집자를 3명을 돌립니다. 무슨 개뿔 경제적 자유예요. 경제적 자유는 여러분 환상이다. 없어요, 없어. 없어요? 네, 없어요, 없습니다. 선한 부자. 선한 부자도 아니 말씀은 그렇게 하는데 그런 분들 치고 선한 사람 못 봤는 것 같아요. 오히려 깜빵 같죠? 깜빵 같나요? 네. 실제로. 아니 경제 자유 얻으셨으면은 지금 여행 다니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놀러 다니고 어디 뭐 지금 추우니까 뭐 동남아로 따뜻한 나라 가서 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왜 유튜브 맨날 2개씩 올리고 3개씩 올리고 3개씩. 좀 그런 것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진짜로. 그리고 저도 경제 자유 못 이뤘어요, 여러분. 저도 제가 투자를 2004년부터 했지 않습니까? 2022년까지 하고 있는데 제가 18년 됐거든요. 네, 물론 이제 저도 이제 약간 반태식으로 뭐 출근하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근데 저도 지금도 돈 벌려고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경제 자유라는. 그리고 그 마음가짐이 또 다른 게 경제 자유는 아니 그러면서 누구보다 정말 치열하게 살고 있으시면서 왜 그렇게 사람들을 현혹해서 사람들 돈을 빨아들이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사람들은 그 허상을 쫓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허상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허상, 기대감. 몇십억 부자들 본인이 투자해서 번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그 돈 빨아들여서 번 게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돈으로 그 생각 하셔야 된다는 말씀 또 드리고 싶습니다. 나처럼 무료로 베푸는 사람 본 적 있어요? 이거 제일 조심해야 된다고. 맞아요. 네. 얼마가 있으면 경제적 자유를 얻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제 생각은 그래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제가 한번 말씀드렸듯이 저도 그렇게 하는데 집 빼고 10억 있지 않습니까? 10억을 저는 6%로 운용할 수 있어요. 6%. 그러면 10억이 있으면 집 빼고 현금 10억이 있으면 5천이에요. 5천. 네. 그럼 한 달에 400만 원이지 않습니까? 네. 400. 만약에 내가 한 달에 400만 원으로 생활하는데 무리가 없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집이 만약에 내가 뭐 3억짜리 집이다. 뭐 가능하잖아요. 그럼 13억만 있으면 되는 거고. 근데 집이 만약에 30억짜리다. 이러면 어때요? 40억이 있어야 되는 거고. 한 달에 500까지가 안 된다. 그러면 현금이 20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1,000만 원, 월천. 그러면 20억 있어야 되는 거예요. 20억. 현금이 집 빼고. 집이 강남에 있다. 그러면 30억이에요. 그럼 50억 있어야 되는 거, 50억.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경제 자유는. 그리고 일 안 하면 또 뭐 할 거냐고요. 일 안 할 거면. 그리고 이것도 좀 아는 게 이 집이 또 종부세도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사실은. 종부세. 그렇죠. 종부세도. 그러니까 더 있어야 돼, 더. 그러면 얼마 있어야 돼? 그러면 강남에 살고 30억 있어야 되는 거예요. 30억 현금으로. 더 늘어나. 근데 사실 이거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힘들다.
그리고 하면은 생활기회 규모가 엄청 커져요, 사실. 또 계속. 이렇게 하면서 주변의 사람들하고. 지금 같은 하락장에서 경매 관심 갖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네. 경매에 대한 거는 좀 어떻게 보세요? 경매도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도 별로라고 보세요? 경매도 지금 하락장인데도 낙찰 받기가 쉽지가 않고, 그리고 이제 직장인들 같은 경우 입찰하려면 그게 평일하기 때문에 만만치 않아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투자를 제가 오래 하는 비법이 뭔지 아세요? 비법이? 힘을 안 주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태극권. 태극권 써서 힘을 안 줘서. 힘을 안 주면 좋은 게 뭐냐면 오래 할 수 있어요. 오래. 왜냐면 스트레스 덜 받으니까. 근데 우리가 빡세게 2년, 3년에서 진짜 막 미친 듯이 하잖아요. 질려서 못해요. 질려서. 완전 공감됩니다. 질려서 못해. 근데 저처럼 힘 싹 빼고요. 그냥 하면요.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 40년이든 그냥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기회가 여러분 정말 많아요. 기회가. 그런 기회 1년에 하나씩만 잡으면 돼요. 하나씩. 한 번씩만. 그렇기 때문에 이거 놓쳤다고 오래 할 필요 없고 그런 기회들만 힘 빼고 하나씩만 잡으면 된다니까요. 내가 뭐 3년 뭐 임장활동하고 그거 하지 마시라고요. 보고서 쓰고 막. 보고서 쓰고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그리고 보고서를 막 그 진짜 공부를 위한 공부예요. 게시하기 위한. 게시하기 위한. 업로드 위한. 그리고 그거는 카페 활성화하기 위한 거예요. 카페를 활성화하기 위한, 본인을 위한 게 아니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누구를 위한 건지. 그리고 본인이 돈을 내는데 왜 강사들한테 종교처럼 생각하냐고요, 그거를. 그건 아니다. 그러지 마시고 힘 빼고 하시면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세 차익형에서 수익형으로 자산을 바꾸는 시기는 언제쯤이 적당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일단은 내 집이 해결이 되면 더 이상 갈 데가 없다. 실거주. 실거주가 해결이 되면 나는 여기서 만족할래. 여기서 만족할래. 끝판왕. 내 실거주의 끝판왕. 네, 난 여기면 됐다. 그러면 그때부터 수익형을 조금씩 준비하세요. 아니면 그 전부터 수익형은. 근데 실거주가 만족이 안 된다. 그러면 매매 차익을 좀 더 해야죠. 매매 차익을. 그런 식으로 실거주가 만족이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매매 차익을 이제 그 수익형으로 하는 거예요. 내 집 빼고 10억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내 집은 전세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내가 전세 살고 있는데 어쨌든 내 집 마련은 하실 거잖아요. 내 집 마련 하실 거면은 그렇게 하는데, 만약에 내가 내 집 마련 안 할 거다 하면 전세도 포함이죠. 근데 이제 결국에는 내 집 마련을 이제 원하시는 거니까 전세는 보다는 이제 내 집 마련하고 플러스 이제 10억을 해야 된다 이제 말씀드리는 거죠. 대표님, 지방에서도 아파트 투자 괜찮습니까? 지방 100만 이상 도시요. 그게 뭐냐면 흐름이 바뀌었다. 지금은 굳이 지방을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저는. 100만 이상인데도요? 100만 이상인데도. 그러니까 물론 이제 거기 거주한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이제 제 생각은 그래요. 아니, 지금 수도권에도 지금 저평가된 데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왜 멀리 가냐는 거예요, 서울 사람들이. 우리 수도권 사람들이? 수도권 사람들은.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지방에 계신 분들은 당연히 100만 원 중에서도 저평가된 데 있겠죠. 그런 건 실수요가 만족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데도 투자를 하는 게 맞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저 같으면 서울에 수도권에 이렇게 많이 있는데 왜 이런 데를 하고 멀리까지 가는 건 아니지 않냐는 게 제 생각인 거죠. 제가 그렇잖아요? 대표님을 쭉 지켜본 바로는 대표님은 충청 이남 별로 안 좋아하세요. 강원 이남 별로 안 좋아하세요. 귀찮아서요. 귀찮아서. 충북, 충남까지 좋게 봐서 충남까지 맞아. 좋아하세요. 맞아. 왜냐면 거기 안에서만 놀아도 그 안에서만 확실하게 잡아도 내가 먹을 게 있으니까. 그렇죠. 굳이 뭐 멀리까지. 제가 경매 안 하는 이유도 그거잖아요. 굳이 경매를 안 해도 돈 벌 수 있는 방법들이 다양하고 많은데 왜 경매를 해야 되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을 잘 하셔야 된다니까. 저 지방 살아요. 충청도 분 같은데요. 수도권 몰라요. 수도권 공부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도권 당연히 공부하셔야 되죠. 이제 공부는 하는데 이제 공부를. 내가 당진 살아. 내가 아산 살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도권 오셔야죠. 수도권 오셔서. 왜냐면 지금 수도권하고 지방하고 아산이랑 이제 경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저 같으면은 수도권 할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수도권은 좋은 게 뭐냐면 GTS-A라든가 SIT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서울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근데 당진이나 이런 데는 아직은 그게 좀 미흡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성이 좋아지면 거의 수도권이라고 보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들을 하는 게 중장기적으로 훨씬 더 메리트가 있다. 그리고 어차피 조정적으로 해제됐기 때문에 2년 보유만 해도 비과세 되는 거니까 어차피 내가 전세를 주고 임대를 놓고 2년만 보유하면 비과세 되니까 그런데 위주로 하면은 크게 오히려 더 수익률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 창원이래요, 창원. 창원 사시네요. 그러면 부울경에서 승부를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부울경. 근데 이제 이것도 생각해볼 게 뭐냐면 어차피 투자니까 내가 거주를 안 하면 수도권 투자를 해서 팔고
그 돈으로 실거주 사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투자는 수도권에. 그렇죠. 본인은 이제 실거주는 거기 거주하면서. 그래서 저는 수도권으로 올라오시는 게 지금 트렌드상은 맞지 않겠냐.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다음에 제가 좀 약간 공감 능력이 좀 그래도 좀 있는 게, 왜냐면 저도 힘들게 살아봤거든요. 저도 이제 무일푼을 시작했으니까 이게 없는 사람들 심정을 가장 잘 알아요. 왜냐면 저도 없어 봤으니까. 제가 소액 투자 전문이 된 게 뭐냐면, 제가 돈이 없다 보니까 소액 투자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소액 투자를 하다 보니까 지금 소액 투자 전문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그래서 그 노하우를 이제 오시는 분들한테 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 투자 노하우는 간단해요. 저평가된 데 씨앗을 뿌려 놓는 거예요. 그냥 다주택. 그래서 그게 때가 되면 팔고 또 다시 갈아타는 전략. 되게 심플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자산도 불어난 거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 제가 볼 때는 그게 질리지 않을까, 투자에. 예. 근데 그 투자 스타일이 제 투자 스타일이 아니라 워린 버핏이나 또 누구죠? 피터 린치나 이런 분들이 이미 주식으로 하던 방법이에요. 그거를 차용해서 제가 부동산에 접목해서 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대표님의 투자 스타일이 막 다 끌어안고 가는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연끌하는 게 아니라 주택수를 그렇죠. 하나씩 다 정리하고 다 갖고 간다 이게 아니고, 그렇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죠. 세금 이슈에서도 조금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편이고.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세금도 많이 아는 편이고,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또 개투자 강의하신 분들은 팔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세금을 또 모르시더라고요. 왜냐면 판 적이 없으니까. 아, 그래서 보통 솔루션이 홀딩. 그냥 홀딩이잖아요. 그럼 언제까지 홀딩? 죽을 때까지 홀딩. 50채 아파트 죽을 때까지 홀딩 할까요, 여러분? 그건 아니잖아요. 어차피 다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건데. 저는 금리는 피크를 찍었다고 봐요. 근데 여기서 이제 더 급격히 떨어지기보다는 이제 보합으로 갈 거라고 보여지는 거고, 마찬가지로 부동산도 내년 상반기쯤 되면은 이제 보합이 될 것 같긴 한데, 다만 여기서 거래는 전보다는 조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금자리 특례도 있고 취득세 완화도 되고, 근데 그게 빨리 현실이 돼야 돼요. 규제가. 그다음에 대출 규제도 풀리면 지금보다는 그래도 수요가 조금 더 살아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내년은 상저하고 점점 시간이 갈수록 좀 더 회복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고네요. 하고. 후반기로 갈수록 이제 조금 이제 오른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평가된 부동산은 항상 있더라. 그래서 그런 거를 또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크게 실패하지는 않겠다. 또 이런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장기 침체가 3년 이상 간 적은 정말 드물다. 그리고 3년 이상 갈 수가 없는 게, 3년을 가잖아요. 그러면 다 망해요. 다 망해요. 국가 경제가 다 망하기 때문에 이거는 한번 또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저희 제니님 멤버십 분이신데요. 네. 취득세 중과 해제 이슈가 있어서 네. 지금 당장 다주택자가 움직이진 않을 것 같은데 네네. 어떻게 좀 보십니까? 아니요, 저는 그 다주택자가 그래도 현금 있는 다주택자도 있거든요. 현금 있는. 저만 해도 그래. 사실은 저도 취득세만 아니면 지금 사고 싶은 게 있어요. 근데 이제 기존 주택이 이제 팔고 사는 전략 때문에 좀 할 수는 있는데, 예. 지금도 사고 싶은 게 있거든요. 근데 한편으로는 다주택자 중에서 대출이 많은 사람도 있겠지만 현금 보유하는 사람도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다고 봐요, 저는. 다주택 중과가 풀리면. 왜냐면 강남에 있는 아파트가 20억이면 이게 만약 강남에 아파트를 사고 싶은데 금매가 있어요. 20억인데 이게 12%면은 2억 4천 내면은 못 사는데, 이게 만약에 3%로 떨어지면은 그래도 잡을 수 있잖아요. 6천만 원이니까. 이런 거는 매물 잡을 수 있다. 다주택자 중과 풀리면. 근데 강남 아파트 내가 꼭 사고 싶은데 이미 주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12% 내려니 너무 억울하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게 풀리면 뭐 살 여지가 있다. 뭐 그렇게 보면은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좀 풀릴 수가 있는데, 다만 금리가 워낙 높다 보니까 이런 추이가 이제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취득세 규제 완화가 좀 풀리면 조금 더 이제 본격적으로 다주택자들이 움직일 수 있을 것 같다고 보시는 거죠? 네, 그렇죠. 둔촌 주건 단촌되신 분 있네. 4인 가족. 축하드립니다. 일단 어떻게 좀 보세요? 아니, 가져가셔야죠. 둔촌 주고. 네, 가져가셔야죠. 가져가라. 네, 가져가셔야죠. 역시 새 거 좋아하십니다. 네네. 가져가셔야죠. 에이, 당첨까지 되셨는데. 이거 당첨 포기하면은 또 재당첨 안 돼요. 다른 거. 뭐 몇 년 제한 이렇게. 네, 5년이나 뭐 이렇게. 네. 여기는 몇 년씩 봐야 되는데. 10년이나 그러면. 네, 10년인가 5년에서 갖고 가신 게 맞다. 네. 그 다음 어차피 중도금 대출 나오는 거니까. 네. 가져가세요. 네. 하늘나다님, 대표님 씨앗 뿌려놓고 세금 문제 추이에 어떻게 대응할까요? 여러분, 그 세금은 중과 풀리면 그냥 일반 세율은 6에서 45% 누진 세율이지 않습니까? 그냥 누진 세율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중과만 아니면 돼요. 이 정도는 낼만 하잖아요. 만약에 1억을 벌면 한 2,500 정도 3,000 내는 거니까, 아니 1억 벌었는데 3,000 못 내요. 일반 세율도. 그 정도 내시면 되죠. 일반 세율은 괜찮아요. 일반 세율은 괜찮다. 왜냐면 여러분 그 이자 소득세도 15.4%인데 은행의 예금도 여러분 만약에 1,000만 원 이자면 154만 원,
154만 원 이자로 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원청 진수돼서 여러분들이 모르셨던 거지. 배당 소득도 다 15.4% 세금 떼는 거예요. 그거에 비하면 이게 6에서 45%니까 과표 낮으면 이거보다 더 낮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종합소득세 2천만 원 합산되면 종합소득세 합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세금 무시 못해요. 그러니까 하물며 예금 이자도 세금을 내는데 아니 양도세 해서 이 정도 못 내면 안 되죠. 그죠? 이 정도 내실만 하죠. 주식도 해외 투자는 세금 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거 비하면 세금 이런 거는 기쁘게 내줘야죠. 기쁘게. 다주택자 시세를 완화 시기는 언제로 생각하시나요? 아니 조만간 될 것 같은데 지금 정부에서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슬슬 밑밥 깔고 있는데 근데 아까도 잠깐 우리 훈련이랑 얘기했는데 1에서 3% 이렇게 단일 세율로 가야지 이것도 뭐 4% 6% 간다 이러면 진짜 꽝이에요 이거. 쪼개서. 예. 절대 이러면 안 돼 진짜 제발 좀. 그러면 이것도 더 역작용 나고 큰 의미가 없어요 이것도. 해줄 거면 그냥 이대로 가야 돼. 1% 4% 기존대로. 제발 좀. 아니 대표님 희망사항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 그렇기도 하죠. 그렇기도 해요. 사고 싶은 게 있어서. 사고 싶은 게 있으니까. 대구 살고 있는데 네. 실거주는 월세 살면서 투자하라는 의견이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렇죠. 왜냐면 대구 실거주하기에는 전세가는 이런 게 굉장히 쌀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여기는 그 임차인이 갑일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실거주는 월세 살면서 투자하는 거 저는 괜찮다고 보죠. 당연히. 예, 그래서 이제 다만 투자를 대구도 나쁘진 않은데 장기적으로 봤을 땐 대구도 진짜 장기적으로 봤을 땐 나쁘지 않은데 그보다는 흐름에 맞게 수도권에 저평가 있는 데를 하시는 게 맞지 않겠냐. 저는 그게 이제 제 생각이고 서울 저평가된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되면은 돈이. 근데 다만 서울은 아직 조정적이 안 풀렸기 때문에 2년 거주를 해야지 비과세가 된다. 이런 거는 또 같이 고민하셔야 되고 그거를 또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생각할 게 뭐냐면 상생임대인 제도 있었잖아요. 우리 배운 거. 예.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이 돼요, 여러분. 상생임대인 하면 2년 거주 안 해도 비과세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다만 상생임대인은 2024년 12월까지니까 기한이 촉박하다. 근데 상생임대인은 꼭 2년 할 건 아니고 1년 6개월 해도 인정이 되더라. 그러니까 요거를 잘 활용해서 비과세 할 수 있으면 서울도 나쁘지 않겠다. 요까지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를 생각하면은 10가지, 20가지가 머릿속에 이렇게 다 떠올라야 돼요. 그럼 서울 중에 어디를 할 거냐? 예를 들어서 강동구 상일동을 하겠다? 그러면 거기는 9호선이 연장이 되지? 그러면 9호선 연장이 되는 쪽으로 한번 알아봐야겠다.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은평뉴타운? 은평뉴타운은 뭐 신분당선 연장이 될 수도 있겠네? 그러면 은평뉴타운 중에 좀 저평가된 데는 어디지? 한번 또 찾아보는 거죠. 김포 발표 내면 김포 중에서 5호선 연장이 되면 어디가 수혜를 볼까? 지금은 역세권이 아니지만 역세권이 될 만한 단지대가 어디가 있지? 이런 게 다 머릿속으로 다 이렇게 연결이 돼서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2주택일 때 팔면 세금이 어떻고 일시적 2주택일 때는 세금이 어떻지? 3년 안에 팔면 되지? 2년 안에 팔면 되지? 이게 다 머릿속으로 다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되면은 여러분들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네. 최진곤의 고민 상담 시즌 1. 네. 네, 시즌 2는 이제 좀 새로운 포맷으로 저희가 그렇죠. 해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제 약간 다 나왔죠. 총정리하는 차원에서 네. 지금까지 했던 거 네. 연결을 해서 좀 말씀을 드린 건데요. 저희도 이제 좀 더 아이디어를 내보고 네. 혹시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은 뭐 저한테 메일을 보내주셔도 좋고 대표님께 말씀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규제가 풀려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 영상 네. 올라가고 나서. 올라가기 전에 규제가 네. 풀려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네, 행복하세요. 네, 시즌 1 마감 안녕.